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윤주. 최수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윤주쌤이 준비한 질문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출결 상황에 미인정 지각이 3년 중에 한 번 있는데 이것도 대학에서 평가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자, 미인정 출결 내역은 저는 한 번이 있더라도 일단은 부정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인정 결석에 있는 학생은 사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학생이라면 있을 수 없죠, 사실. 결석은 좀 있기 어렵고 있다면 미인정 지각이 아마 최대치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를 좀 늦잠을 자서 늦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미인정은 예전에는 이제 무단으로 표현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학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출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서류 평가에서 불합격하느냐로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특히 1회 정도라면 얼마나 엄격하게 볼 것인가는 사실 대학마다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근무했었던 대학에서는 저희가 평가 기준에 대한 회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한 적도 있냐 하면 사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늦잠을 자는 날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그렇게 늦게 일어난 것 때문에 만약에 꼭 타야 되는 그 시간에 맞춘 기차라던가 버스를 타지 못하면 그 배차가 굉장히 긴 지역에 살아서 5분 늦게 일어나면 30분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쵸.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꼭 한 번으로, 그쵸. 이 학생을 굉장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회의를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근데 그러면 그 몇 회로 또 기준을 잡아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학마다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다. 그 다음에 또 경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게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런 미인정 출결이 있는데 저는 좀 비주요 과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좀 등급이 안 좋거나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성실성의 차원에서 판단하는 지표들이 좀 반복이 될 때는 부정적인 인식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은 미인정지가 1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질병 지각이나 질병 결석이 많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인정지가 하나 때문에 나머지 질병도 의심받을 수도 있어요. 질병처럼 안 보이는 그런 맞아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다른 출결 상황은 깨끗하고 미인정지가 1회 있다라고 하면은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대부분 넘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서류평가에서 불합격의 요소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목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부의 차이가 그렇게 크나요? 대학이 특목 자사고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이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는 사실 부정은 못하겠어요. 어쨌든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많기 때문에 일단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선발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모두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선발 집단이거나 어쨌든 그 내에서 내신 경쟁 환경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점을 일반고에 비해서는 학업 역량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평가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좀 압축해서 그냥 플랫하게 예시를 들자면 일반고에서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를 학업에서 A+에서 A-까지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특목자사고 학생들은 3등급까지 A+에서 A0까지 예를 들어서 4등급까지는 A- 이렇게까지도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목자사고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계산식이 있어서 교과 성적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학업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럽게 평가를 하는 그런 관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특목자사고와 일반고에서 학생부에도 그렇게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차이가 있는 학교들도 많죠. 그리고 이 학생부
환경의 차이를 좀 학교 유형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과거 형제고는 확실히 네,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합니다. 네. 뭐 이수하는 과목 자체가 워낙 다르고요. 네.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외고에 대한 대학의 선호는 사실 점점 낮아지고 있기는 해요. 그게 선발 집단이라는 의식이 사실 점점 희석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여전히 어문 계열, 뭐 불어불문학과라든지 도어동문학과라든지 노언어문학과라든지 이런 어문 계열에 한해서는 여전히 좋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 단위 자사고냐, 광역 단위 자사고냐,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안에서도 사실 환경의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광역 단위 자사고 중에서는 특히나 학생부 상으로만 보면 일반고랑 구분이 거의 어려운 사실 일반고와 다름없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제법 많습니다. 네. 이런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평가에서 사실 일반고하고 동일하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실제로는 내신 경쟁만 분리하고 평가에서는 특별히 유리한 점이 없는 거죠. 대신에 그만큼 정시에 더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겠죠? 네. 전사고 중에서는 수시 입결이 독보적으로 좋은 학교들이 몇 학교 네, 있죠. 네. 있잖아요. 네. 이런 학교들은 일단 이수하는 과목부터 눈에 띄게 좀 화려해요. 이런 과목도 있었어? 네. 또 평가가 네. 있죠. 네. 맞아요. 네, 뭐 학교에 따라서는 아이비 교육과정이나 AP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선형대수학이나 고전역학이나 유기화학, 뭐 분자생물학 이런 과목들을 개설하는 학교들도 맞아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과목이 화려한 만큼 당연히 세트 기재 내용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선발 집단이라는 인식, 거기에 화려한 학생부까지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높은 평가 점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 환경의 특성상 내신 경쟁이 어쨌든 좀 일반고랑 똑같을 수는 없고 뭐 내신 확보의 측면에서 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교과 전형 같은 걸 쓸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에 대면 쓸 수 있죠. 그렇죠. 또 사실 또 일단 외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문과니까 지금 수능 환경 안에서는 특히 수학 같은 과목들 때문에 좀 경쟁이 좀 쉽지는 않다 이런 것을 고려를 하면 학교 입장에서도 당연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데 신경을 써주실 수밖에 없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고가 더 뭐 못하고 뭐 외고가 더 좋고 사실 이걸 떠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도 훨씬 학종 친화적으로 많이 세팅이 되어 있거나 어떤 활동을 하고 나서 반드시 좀 탐구 활동이나 심화 활동으로 넘어가게끔 유도를 많이 하신다거나 하는 식으로 학종 친화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학생부가 좀 좋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학종에서 유리하다는데 얼마나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특목고나 자서고에서 개설되는 이런 과목들은 사실 일반고에서는 이 과목을 담당하실 선생님이 부족해서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어려운 점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일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나의 진로 목표하고 유관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면은 자기주도성 측면에서도 사실 좋은 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해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얼마나 유리한가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일단 공동교육과정도 모든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교육과정은 열려 있으나 내가 원하는 과목은 개설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불리하게 평가하는 것은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이수 안 하면 불리하냐는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심화된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럴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평가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네. 처음부터 학교생활 기록부를 인기 학과에 맞춰서 채우는 것과 또 처음에는 한의 학과로 채우다가
성적 추이에 따라서 상위학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한 유불리를 알고 싶습니다. 아마 이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네. 뭐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없진 않으니까요.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이 질문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또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만약에 자 인기에서 비인기로 가는 게 유리하냐 뭐 비인기에서 인기로 가는 게 유리하냐라고 만약에 둘 중 하나에서 꼭 골라서 말을 해달라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비인기학과로 채우다가 인기학과로 지원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그쵸? 평가자가 평가를 할 때나 더 뭐 거리 깨는 게 없기는 하죠. 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 평가를 실제로 해볼 때도 그다음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할 때도 99%의 학생은 인기학과를 준비하다 비인기학과로 갑니다. 저는 우스갯말로 고1 학생들 반이 있을 때 한 반이 아이들의 꿈은 6가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많아야 한 7개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의대, 약대, 컴퓨터공학, 뭐 그다음에 생명과학, 그쵸? 생명공학, 뭐 심리학과, 미디어, 경영. 네. 이 정도일 거예요. 저는 솔직히 고1 학생들 컨설팅 할 때 이 학과를 넘어선 진로를 이야기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학년 때는 대부분 인기학과를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뭐 어떤 현실적인 차원? 아니면 뭐 진짜로 친구가 뭐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를 찾아가지고 어떤 학과를 뭐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뭐 다른 학과로 이제 좀 넘어가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어서 저는 사실 뭐 유불리와 상관없이 둘 다 뭐 불편하거나 사실 하진 않다. 그냥 너무 그냥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애초에 이 질문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그냥 인기학과든 비인기학과든 2학년 1학기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꼭 특정 학과를 너무 지향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쨌든 수시는 내신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총 5학기의 누적 성적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 중에 사실 이미 2학년 1학기가 지나가고 나면 과반이 사실 지나간 거고요. 뭐 늦어도 2학년 2학기 뭐 사실 중간고사 정도 보고 나면 그쵸? 뭐 이미 사실 자신이 어느 정도 내신으로 아마 이제 수시를 쓰게 될 것이고 내신이 마감될 것이냐는 대략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후에 이제 학생이 노력하는 바에 따라서는 성적이 향상될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신은 누적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고 접근을 하면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은 좀 한계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2학년 1학기가 지난 시점 정도가 되면 사실 본인이 어떤 학과를 좀 선택하면 유리할지가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꼭 총 내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 과목별로도 나는 국어를 잘하고 뭐 수학을 좀 못하는구나 뭐 이러한 과목별 뭐 특성이 나오잖아요, 본인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또 자신에게 유리한 학과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이미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저는 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근데 특정 학과를 안 정해놓고 학생부 관리 도대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또 연달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다음에 드릴 질문이랑 꼭 좀 연계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투스텝이었나요? 그럼요. 투스텝이었습니다. 예. 네, 빌드업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보통 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의학 계열 희망하는데 어쨌든 그게 완전히 막 이제 공대로 다 넘어가든 아니면 이제 원서 6장 중에 몇 개는 의학 계열을 쓰지만 또 몇 개는 어쨌든 공대 지원을 염두하든 간에 뭐 어쨌든 이제 의대 가고 싶다, 약대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공대를 썼을 때 이게 많이 불리하냐라는 차원에서 사실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공학 계열 상황이면 저는 좀 불편한 건 사실이다. 더욱 많이 불편해진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쨌든 많이 메디컬이 너무 선호하는 분위기다 보니 공학 계열이 어쩔 수 없이 진학했다라는 지금 인상을 좀 지우기는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를 대학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특히 상위권 대학 일부에서는 확실히 조금 의대, 의사, 뭐 약사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이제 공학 계열로 결국은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불리한 영향이 있거나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의 경향상 맞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고1 때 진로가 정해지진 아이들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학과 선정이나 진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그쵸. 그러면 도대체 1학년, 2학년 때까지 뭐 어떤 특정 학과를 결정하지 않고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이냐, 뭐 이런 질문과 연계되어 있는 건 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그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의 진로를 이게 너무 학과나 직업으로 한정돼서 생각을 하시니까 발생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고 사실 학교에서도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야 진로 관련해가지고 뭐 보고서 써와 뭐 아니면 수행평가를 너 진로와 엮어서 뭘 해오렴 이런 식으로 그때 의미하신 진로가 아마 어떤 특정 학과일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진로는 어떤 학과나 아니면 어떤 직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진로는 어떤 특정 학과나 직업에 한정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서는 앞으로 공부해보거나 또는 연구해보고 싶은 분야가 무엇이냐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마 대학에서 생각하는 진로의 의미도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좀 공부하고 싶은 관심, 키워드 정도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또 말씀드려도 아직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한번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 요즘 자연계열이라고 칠게요. 자연계열 학생이라고. 요즘 학교 생활 하면서 아마, 뭐 본인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기후 문제 접하지 않은 친구 없을 거거든요. 그쵸? 뭐 교내 프로그램으로, 뭐 나는 사실 뭐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다 학교 생활 하면서 이제 다 듣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수행평가로 많이 나오게 되는 주제일 거예요. 문과에서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선호가 아무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지금 잘 모르겠다. 정말 이런 학생이라면 저는 그냥 예를 들어 키워드를 환경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환경으로 하고 나중에 저 뭐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반도체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 물리학의 분야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어쨌든 환경 분야에서는 에너지를 가급적 우리가 소모를 덜하게끔 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 아니면 생산 기술에 대해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가도 되는 건 거고 뭐 화학이나 생명공학은 또 환경이랑 사실 되게 밀접한 분야니까 사실은 뭐 확장시키기 더 좋기는 하죠. 뭐 예를 들어 오염 물질을 정화시키는 화학적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화학 관련한 학과를 지원해 볼 수도 있는 건 거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그냥 키워드만 준비를 일단은 해두고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다 이제 펼쳐서 그 키워드와 관련돼서 수행평가를 진행하시거나 참고를 하신 다음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1학기가 넘어가면 내가 그 과학 과목 안에서도 내지는 수학 과목 안에서도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쵸?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이 뭐 물리학보다는 훨씬 성적이 좋다라고 하면 생명공학 관련된 학과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내가 준비했던 키워드를 조금 더 그쪽으로 구체화시키는 게 좋죠. 뭐 이제 자연계열 얘기만 했으니까 아쉬울 테니 인문계열 얘기도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연계열보다도 확정시키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다 연결되어 있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삼라만상이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저기 이제 좀 뻗어나가기 좋은 키워드 중 하나가 뭐 사회적 불평등. 뭐 경제적 불평등 이런 이야기죠. 이런 사회적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제 파악해보고 싶다 하면 나중에 사회학과라던가 이런 학과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해보고 싶다로 나중에 이제 좀 옮겨간다면 행정학과 같은 학과를 생각해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분배의 정의라던가 이런 걸 키워드로 해서 나중에 철학과를 써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들은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키워드를 좀 이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라도 이제 설정을 해두시고 그거와 관련돼서 다양한 사회적 뭐 문제들
같은 거를 다뤄보는 활동들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특정 진로가 없더라도 충분히 이제 학생부의 퀄리티 자체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특정 학과를 결정하시고 좀 더 구체화시키시면 되니까 너무 막 진로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사실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저희가 또 이런 거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설명회나 내지는 이런 뭐 콘텐츠를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아직 고1이라고 하셨으니까 진로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깊이의 측면을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이네요. 지원학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학생부가 아닐 경우에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에요. 네. 이 내용은 대학 그리고 학과에 따라서도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좁은 범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학과나 대학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큰 범주에서 계열 적합 정도만 따지는 대학도 있습니다. 네, 2025학년도부터는 광역 모집이 본격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역량에 대한 범주는 넓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학과 단위 모집에서는 여전히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이 전반적으로 우수하고 지원학과 관련된 권장 과목 또 충실하게 이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학업 역량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해주시겠죠. 네, 거기에 진로 역량이라는 하위 평가 내용 중에서도 전공 관련 과목 이수 내역이라는 영역에서는 좋은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지원 학과하고 관련된 탐구 활동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진로 역량 하위 평가 항목 중에서도 자기주도적 활동이나 탐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네, 예를 들어서 교과 성적으로 미뤄봤을 때 적정 혹은 상향 대학이다라고 생각되는 대학을 이렇게 지원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불리하죠. 어쨌든 총점에서는 불리한 평가로 청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만 좀 성적이 많이 남는다. 안정적인 대학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하위 평가 요소에서는 일부 감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총점에서는 그렇죠. 높은 점수를 받고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흔히들 말씀하시는 내신 성적과 기록으로 글로 적히는 어떤 활동과 탐구의 차원 이 두 개로 나눴을 때 그 두 개의 밸런스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상향이나 아니면 그래도 적정으로 이제 지원하는 대학은 당연히 경쟁이 좀 심한 상태잖아요. 네. 내가 경쟁을 뚫어야 되는 상황이니, 그러니 당연히 두 개의 밸런스가 다 좋을 때 유리한 건 사실이고, 활동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불리해지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반면에 안정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심지어 두 개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신이 좋으면 그것이 끌어올려지는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활동이 좀 없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를 종합평가라고 해서 전공 적합성 A, 전공 적합성 B 그냥 이렇게 정말 이제 뭉뚱그려서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전공 적합성 안에서도 평가 항목에는 하위 평가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특별히 범주를 나누지 않고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의문점들이 일부나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